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의 대한민국. 2. 일본이 흔들듯. 3. 이제까지 가장 명확한 표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35년 한국 두렵다. 1. 싱크탱크 경고에 충격받은 일본 상황. 그때 한국은 세계 2 초강대국. 현재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로 인해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63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일본의 중단기 경제 동향을 예측해 일본의 경제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35년에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많은 65조 원으로 늘려잡고, 또한 5년 뒤에는 GDP에 대비한 방위 예산을 2%로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이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초강대국 침입과 일본의 선진국 탈락이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매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일본의 1인당 GDP가 내년에는 한국에도 추월당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급기야 2035년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상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급속도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거세지고 있는 엔화 폭락은 일본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마저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의 엔화 폭락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2월 17일 기준으로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는 올 초에 대비해 각각 10.6%와 9.8%가 하락했지만 일본의 엔화 가치는 무려 20%나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해가 갈수록 급격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막순환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 또한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추월을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금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이미 올해부터 대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3,636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3,791달러를 기록한 대만보다 밑도는 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2023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전년도에 비해 302달러나 줄어든 333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34,505달러를 기록한 한국으로부터도 추월당하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팬타임스는 당초 이 기관이 이보다 앞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1인당 GDP를 2027년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만큼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맞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대만의 일본 추월이 이전의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엔화 폭락과 더불어 무역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의 환율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일본보다 훨씬 낮다. 수출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 뒤이어 일본 매체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한 것을 놓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인 이유로 손꼽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비교치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기술 분야를 더 잘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 1인당 GDP 또한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출 리서치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케다 아스시는 첨단 기술 측면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반도체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유리한 분야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기술 개발과 무형 투자의 적도를 나타내는 지식재산 투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주얼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0년을 기준치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은 2021년에 118.1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이보다 3배나 높은 316.3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식재산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온 데 반해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줄곧 투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디지털화를 재빨리 구축한 덕분에 일본보다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과 많은 기업에서 종이 양식을 비롯해 도장과 팩스 같은 전근대적인 근로 방식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 지 훨씬 오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재빠른 디지털화를 통해 높은 노동 생산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본 경제를 훨씬 빨리 주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단지 내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35년 시점에 이르면 일본 사회가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잠재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잠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아시아 강대국 자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당장 2025년에 이르되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이 인도에도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GDP 규모를 보였던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10년에 중국의 주얼당해 세계 3위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인도의 주얼을 허용해 세계 4위로 밀려날 정도로 급격한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IMF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 18개국의 실질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반해 일본은 2030년경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대만과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해가 갈수록 그 격차를 더 확대함으로써 2035년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2035년에도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정제됨에 따라 오히려 2012년 49,058달러보다 줄어든 48,888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반해 대만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53,949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한국의 1인당 GDP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에 잠시 대만의 주얼을 허용하지만 거듭되는 성장세를 통해 기억 후 2035년에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65,50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는 디지털 잠재력에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00년에 세계 5위를 기록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2025년에 세계 1위로 오른 뒤 그 이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초강대국 시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각각 세계 3위부터 5위까지 줄곧 자리 잡는 데 반해 2000년 당시에 세계 3위에 올랐던 일본의 디지털 잠재력 순위는 2035년까지 줄곧 내리막을 걸어 세계 7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자국 정부가 기술 혁신과 임금 향상을 통한 노동 생산성 증가 없이 주변 국가들을 제치고 국력 상승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대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도 가게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본 싱크탱크의 이러한 분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모에만 몰입해 가진 만용과 객기를 부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김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한 5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인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유아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이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에 리터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말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2, 3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육사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후에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건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줄 수 있을까요? 토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초유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4조엔 원화로 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던 토요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토요타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인 전기차 플랫폼마저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민국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튑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동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에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토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토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일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지난해 4조엔 원화로 대략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탱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토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토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토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원 가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매우 큰 위기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토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토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토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요타는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탱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토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튑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5,40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 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토요타 내부적으로는 토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유이거나 바이디 에이토 3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를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 5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토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토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토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따르게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탱 기반으로 하는 토요타 BZ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BZ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리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한 건, 미국에서 2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벨 제조사가 토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볼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토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타가 다시 BZ4X의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B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토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요타 내부관 계좌에 따르면 토요타가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토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